자, 이번엔 세 가지 축구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타코 학습 효과입니다. 정말 이제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가 제대로 된 것 같긴 해요. 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발언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또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네. 앞으로 미칠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뭐 트럼프 관세 압박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봤던 이유는 그러니까 뭐 사실 제한적이기는 했는데 트루스 소셜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뭐 이제 한국 국회 무역협정 비준 지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나 목재, 의약품 이런 기타 모든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합의안인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급작스럽게 밝힌 부분에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글의 배경에는 뭐 지난주 보도됐던 블룸버그의 한국의 환율 압박으로 인해서 뭐 대미 투자가 지연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국회가 이제 좀 비준 동의안을 이제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표류한 것들이 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주 전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제 양국이 지난 11월에 체결한 이제 조인트 팩트 시트를 후속 조치 이행을 조속하게 좀 해라라는 서한을 보낸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또한 또 중간 선거를 위한 지지율 관리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도적인 이슈 메이킹을 한 의도로서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한을 밝힌 바는 없었기도 하고 또 관세 인상 통보가 향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이 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성에 대한 좀 의구심을 자극한다라는 점에서는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앞으로의 전기 양상에 대해서 추적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뭐 어제 장에서 확인하셨듯이 일단 시장의 영향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좀 수차례 타코에 익숙해진 데다가 이제 또 현재 또 포모가 뚜렷한 이제 국내 증시이다 보니까 좀 영향 제한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당장 좀 산업장관이 방미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고 뭐 한국 국회가 신속하게 비준안 처리하고 또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뭐 성과 홍보용 액션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 영향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타코 효과가 증시를 더 끌어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참 고마워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지금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상태죠. 그런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안보부랑 뭐 국방부 이쪽 예산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네. 뭐 셧다운 리스크 자체도 좀 부분적이다, 뭐 제한적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셧다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요번 셧다운 이야기가 다시 한 3개월 정도 만에 다시 부각된 게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이제 뭐 총격 사망 사고가 좀 계속 두 차례 이어졌기 때문에 간밤에 또 애리조나 쪽에서도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예,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어쨌든 이 이민세관 단속국, IC의 어떤 단속에 대한 좀 불만들이 좀 주정부를 비롯해서 뭐 시민사회나 뭐 기업들의 반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원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예산안 내용 중에 IC 지출 100억 달러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644억 달러의 국토안보부, DHS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 이 예산안 패키지에 반대하겠다라는 형태의 좀 부분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요. 그래서 1월 31일자로 만약에 셧다운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1월 31일자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재차 셧다운에 돌입을 할 경우 어쨌든 이 원인이 이제 뭐 이민자 정책이나 치안 이슈 이런 부분에서 촉발된 거기 때문에 정치 양극화 심리라든지 혹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 뭐 일부 지역에 대한 좀 사회적인 불안이 동반되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이제 이전의 셧다운 케이스들이랑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안 자체는 이제 전면적인 셧다운보다는 이제 문제가 되는 DHS라든지 이렇게 일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야 모두 일단은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장기 셧다운으로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제한
제한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셧다운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에 노출되면서 사실 좀 뭐 단기 변동성을 높일 여지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직전에 장기 셧다운 국면을 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국면을 지나면서도 사실상 좀 경제적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미미했던 양상을 보인 바가 있었기 때문에 셧다운 자체가 증시 레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뭐 지수가 눌림 폭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정치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일시 조정으로서 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걸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코스닥 ETF입니다. 또 ETF 전문가를 저희가 모신 만큼 관련 얘기들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상승의 숨은 주인공이 사실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이제 드디어 1000스닥을 돌파를 네. 또 빠르게 하고 있죠. 근데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기관 순매수가 가장 좀 예, 특징적으로 눈에 나타나고 띄었었죠. 있고 또 개인은 사실은 순매도하는 양상으로 그렇죠. 보여지고 있는데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급상에 개인의 대량 순매수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연이어 찍히면서 네. 개인들이 이제 펀드를 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관이 이제 추종하는 현물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숫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결국에는 이제 수급을 주도한 주체가 개인에 있지 않나라는 네. 추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 코스닥 개별주에서는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하거나 이제 조정을 한 개인들이 많지만 동시에 좀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의 유입이 좀 나타났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 방식이 점점 좀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ETF 중심으로 좀 구조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같은 좀 베팅 강도를 높인 상품들에 대한 유입세가 또 뚜렷하다라는 점도 이제 국내 증시가 좀 포모 양상을 뚜렷하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이 오르는 건 물론 기분 좋고 그동안 많이 못 오른 만큼 좀 더 네.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기는 한데 뭐 일부 종목들의 PR 같은 경우에는 뭐 6,000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혹시라도 고평가된 건 아닌지 그렇다면 뭐 코스닥 추종 ETF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부 종목들에서 이렇게 그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PER 레벨이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코스닥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는 이제 지금 현재의 재무 안정성이나 실적 안정성보다는 향후에 좀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뭐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는 경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지금 영업이익이 찍히는 것보다는 이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PR 레벨을 가지고 이게 높다 막 이렇게 단순히 평가하기에는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을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네. 뭐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연초에 CES 이후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준 테마인데 사실 여기가 숫자가 찍히는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 그렇다는 거는 이제 향후의 성장성과 스토리에 좀 랠리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스닥 지수 전체가 고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이 실적이나 자산 기반이 뭐 약하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코스닥 150 지수의 시가총액 약 한 80%를 구성하는 섹터는 결국 헬스케어나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렇게 세 개의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발 기간이 길고 임상 기간도 좀 길게 수반되는 특성상 좀 안정적인 실적에 돌입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긴 한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실적이나 자산 기반이 안정적이고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칩메이커 랠리에 따라 이제 이어서 좀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국면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차 전지도 최근에 ESS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로봇향 모멘텀의 영향을 좀 받고 있으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추종 ETF를 매집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무조건 진입이 부담스러운 레벨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성장이나 정책 모멘텀 플레이 관점에서 좀 접근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 개인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방향성 베팅에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뭐 단기 지수 랠리가 나타난 상황에서 이제 막 컨빅션 바이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코스닥 ETF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키 맞추기 조짐입니다.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들, 뭐 통신이나 아니면 뭐 게임, 금융 같은 쪽에도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인데 이제 뭐 이 섹터별로 좀 키 맞추기 장세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로 쏠림이 여전히 좀 뚜렷하다라고 그렇긴 보고 하죠. 있긴 예.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우호적인 지금과 같은 방향성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수가 계속 상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종목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 영역이 차츰 이제 좀 둔화가 되고 다른 그동안에 못 오른 영역을 찾는 투자 심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가능성 높은 영역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도체 대형주 랠리 이후에 이제 소부장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뭐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유통이나 게임 통신 이렇게 그간 좀 상승 주도 영역에서 오랫동안 좀 밀려나 있었던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섹터 로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었다라는 한 축으로도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승은 다소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견조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영역은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갭을 빠르게 좀 메울 수 있는 시장 체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내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을 주도하는 섹터를 살펴보면 역시나 반도체를 비롯한 IT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 영역에서도 올해 좀 견조한 성장세가 좀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강도는 이제 IT 대비했을 때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전후로 기대감이 좀 모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갭이 컸던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영역에서도 실적 발표 전후로 시장에 뭐 그동안 좀 많이 낮아졌던 눈높이 대비했을 때는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주가 방향성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가장 큰 영역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 기업들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소부장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내일 빅데이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사실 FOMC랑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있는데 네. 이쪽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 투톱이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데 추가 상승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다시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환율 레벨이 너무 우려되던 상황에서 그래도 좀 안정 궤도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전반적인 환경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이 또 한 가지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시장의 기대치는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레벨의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또 추가적인 랠리 혹은 이제 상승 둔화 이거를 가르는 부분은 결국 이제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4분기 컨센서스는 이제 매출 31조 원이나 영업이익 17조 원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레벨을 사실상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슈퍼사이클급의 마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랑 뭐 유사하게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그 컨센서스 충족 이상의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즉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코멘트와 이제 HBM4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디램 ASP는 이제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했을 때 뭐 적게는 40%에서 60%까지 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될 정도로 좀 공급 부족을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버 증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다음으로 HBM3나 4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빅테크들 선주문 물량이 이미 좀 오래 캐파를 채워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전용 라인 증설이라든지 캐펙스 투자 혹은 고객의 이제 주문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다면 이제 좀 계속해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보다는 일단 기대가 큰 상황인데 혹여 기대치 대비 혹시 약한 메시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숨고르기로 이어진다고 한들 중장기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좀 그 믿음을 좀 굳게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일 듯하네요. 자, 지금까지 도말씀의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